소로스 투자 특강. 조지 소로스.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 인간사를 이해하라. 돈은 그 결과일 뿐.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자적으로 사고의 틀을 개발한 덕분에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어 돈을 벌 수 있었고 박애주의자가 되어 자선 사업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를 만든 이 개념의 틀 자체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고와 현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방법으로 예부터 철학자들이 널리 연구해온 주제입니다. 나는 1950년대 말 런던 정경대학 학창 시절에 나 자신의 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시험을 1년 먼저 치렀기 때문에 학위를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를 지정할 수 있었던 나는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빈 출신 철학자 칼 포퍼를 선택했습니다. 이 책에서 포퍼는 경험적 진실조차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 법칙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할 수는 없으며 검증 과정을 거쳐 틀렸다고 밝혀낼 수 있을 뿐입니다. 검증 과정을 한 번만 통과하지 못해도 과학 법칙은 기각되기에 충분하지만 들어맞는 사례가 아무리 많더라도 옳다고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 법칙은 속성상 가설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강제적인 방법으로만 떠안길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파시즘, 국가사회주의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모두 압제를 부릅니다. 포퍼는 더 매력적인 사회조직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다양한 견해와 관심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열린 사회입니다. 나는 이곳 헝가리에서 나치와 공산주의 점령 아래 모두 살아보았으므로 열린 사회라는 이념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잘 압니다. 포퍼의 저서를 읽는 동안 나는 경제 이론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포퍼는 인간의 이해가 불완전하다고 강조했지만 경제학의 완전 경쟁 이론은 인간의 지식이 완전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모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경제 이론에 깔린 가정들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내 철학은 중요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내 철학에 영향을 준 요소는 이 밖에도 많습니다. 특히 파란만장했던 과거는 내 철학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4년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했을 때의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는데 당시 나는 만 14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법 유복한 중간계층에 속했던 나는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추방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이런 엄청난 혼란에 잘 대비해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러시아 혁명에서도 살아남은 분이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아버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버지는 야망이 큰 젊은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에 자원 입대했지만 러시아군의 전쟁 포로로 잡혀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야심이 많았던 아버지는 포로들이 발간하는 신문의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손으로 널빤지에 글을 써서 걸어두는 신문이어서 사람들은 널빤지 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문으로 크게 인기를 얻은 아버지는 포로들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후 수용소에서 포로 몇 명이 탈출했고 그 보복으로 포로 대표가 총살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있는 수용소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대신 직접 조직을 구성해서 탈출을 주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뗏목을 만들어 타고 남쪽으로 항해해 바다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리에 아두었던 데다 시베리아의 강은 모두 북극해로 흘러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일행은 여러 주 떠내려간 뒤에야 자신들이 북극해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나 더 걸려서 침엽수림대를 지나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기랭도 혁명에 휘말렸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야 아버지는 헝가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가만히 있었다면 훨씬 빨리 돌아왔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변해 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기간에 겪은 경험이 깊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의욕을 상실한 채 인생을 즐기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치관은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모으려는 욕심도 없었고 출세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생계를 꾸려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스키 타러 갈 돈을 빌려오라고 나를 주요 고객에게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돌아온 아버지는 돈을 갚으려면 일을 해야 했기에 몇 주 동안이나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적당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으므로 전형적인 자본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긍지를 느꼈습니다. 1944년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하자 비상시국이라서 곧법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아버지는 가족과 여러 사람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때가 아버지의 전성기였습니다. 위조 여권을 갖고 살던 기간은 내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족과 나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비명에 갔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편에 섰고 엄청나게 불리한 확률을 극복해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단한 모험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고 따랐고 그래서인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년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치의 지배를 벗어날 때는 행복감에 젖었지만 소련이 헝가리를 점령한 다음에는 생활이 따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찾고 있던 나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헝가리를 빠져나와 17살에 런던에서 학생이 되었습니다. 내 공부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태어난 이상한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중요한 철학자가 되는 환상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남다른 통찰력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런던에서 살면서 나는 슬럼프에 깊이 빠졌습니다. 돈도 없고 외톨이였으며 사람들은 내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허드레실로 생계를 꾸려야 했지만 그래도 철학자가 되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 보았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뉴욕에서 차익거래 트레이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철학 공부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첫 번째 주요 논문 의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나는 포퍼가 제시한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틀로 모델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유기적 사회는 전통적 사고방식과 연관지었고 닫힌 사회는 독단적 사고방식과 연결했으며 열린 사회는 비판적 사고방식과 연관지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방식과 실제 현상 사이의 관계가 어떤 속성인지는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계속 몰두한 나는 재귀성이라는 개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귀성 개념을 통해서 나는 금융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이론보다 나은 방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처음에는 증권 분석가로 이어서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중대한 개념을 발견했으며 중요한 철학자가 된 듯한 환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간혹 직장 생활 중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철학 공부에 쏟던 에너지까지 모두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발견이 너무도 소중해 철학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재귀성 개념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귀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던 중 나는 스스로 세운 복잡한 이론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깨어보니 전날 밤에 써놓은 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철학 공부를 포기하고 돈벌이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 해 지나 헤지펀드 매니저로 성공을 거둔 뒤에야 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1987년에 첫져서 금융의 연금술을 발간해 금융시장을 분석하는 철학의 토대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헤지펀드 산업 종사자가 많이 읽었고 대학원 교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에 관한 주장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한 후 스스로 철학자라고 착각하는 자의 자만심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나 자신도 새로운 통찰을 얻었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도 먼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연구해온 주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내게는 무척이나 유용했던 이 개념의 틀을 다른 사람들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렇다고 철학에 대한 관심을 접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철학을 개인적인 취미 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개념의 틀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자선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틀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마다 같은 주장을 충실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내 개념의 틀이 발전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도 스스로 실패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실패한 철학자의 제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개념의 틀 덕분에 금융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고 마침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보다 사건을 더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내 철학은 이제 개인의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진지하게 다룰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번에 연속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내 개념의 틀의 첫 번째 기둥인 오류성과 두 번째 기둥인 재귀성 개념을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개념들을 금융시장에 적용한 다음 정치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린 사회라는 개념도 등장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강연에서는 시장 가치와 도덕 가치의 차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연에서는 역사의 현재 시점에서 몇 가지 예측과 처방을 제시할 것입니다. 내 철학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항상 부분적이고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류성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왜곡된 관점이 부적절한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귀성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상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면 범죄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를 잘못 파악한 탓에 마약 상용자를 잘못 다루는 셈이지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나쁘다고 선언하면 실제로 정부가 나빠지기 쉽습니다. 오류성과 재귀성 둘 다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가 당연한 말만 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옳습니다. 내 주장이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재귀성 개념을 의도적으로 회피했고 경제이론에서는 심지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개념의 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발견이라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개념인데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사 특히 경제학에서 헛되이 확실성을 추구하다가 재귀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야말로 인간사의 핵심적 속성입니다. 경제 이론의 바탕 균형 개념인데 균형 개념은 재귀성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두 개념은 금융시장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류성 개념은 훨씬 명확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도 복잡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찰력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는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극히 복잡한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단순화 기법에 의지해야 합니다. 단순화 기법의 예를 들면 일반화 이분법 은유 결정 규칙, 도덕적 가르침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법들도 가지각색이므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인간의 두뇌 구조 역시 왜곡을 일으키는 원천입니다. 최근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두뇌의 기능이 일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이성이 감정의 노예라고 본 데이비드 휴메 통찰이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지성이나 이성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허구일 뿐입니다. 두뇌는 수백만 번이나 자극을 받지만 의식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자극은 7개, 8개에 불과하므로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자극을 압축하고 정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와 왜곡이 불가피한 것이지요. 나는 원래부터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뇌과학이 내 주장을 상세하고도 풍부하게 뒷받침합니다. 재귀성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귀성 개념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기능입니다. 나는 이것을 인지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상황을 자신에게 이롭게 바꾸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참여 기능 또는 조작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두 기능이 생각과 현실을 연결하는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인지 기능에서는 현실이 사람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세상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반면에 조작 기능에서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의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기능이 동시에 작용하면 서로 간섭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종속 변수의 값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독립 변수의 각 기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기능의 독립 변수는 다른 기능의 종속 변수가 되고 두 기능 모두 진정한 독립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인지 기능이 판단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작 기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가 사람의 의도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의도와 행동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불확실하고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불확실합니다. 재귀성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분석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은 조작 기능에 방해받지 않는다면 지식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명제로 표현됩니다. 명제는 사실과 일치하면 참입니다. 대응설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나 조작 기능이 방해하면 사실은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자체가 바뀌니까요. 비가 온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비가 오느냐에 따라 이 명제는 참이나 거짓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이 혁명의 순간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명제는 재귀적이어서 이 명제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됩니다. 재귀적 명제는 자기참조 명제인 거짓말쟁이의 역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참조는 폭넓게 분석했지만 재귀성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재귀성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참조는 순전히 언어 현상인데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명제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귀성이 폭넓게 나타나며 대개 피드백의 형태가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사건 흐름은 사람들의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연속적이고 순환함으로 피드백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순환 과정은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재귀적 피드백 고리는 철저하게 분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분석하려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마주쳤습니다. 피드백 고리는 사람들의 관점과 실제 사건 흐름 사이에 존재하면서 양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관점끼리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혹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 숙고한 다음 행동을 바꾸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나는 나 자신이 만든 범주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날 밤에 내가 쓴 글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는 철학을 포기하고 돈 버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전에 내가 재귀성을 분석하면서 빠졌던 함정을 피하고자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현실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합시다. 생각은 주관적 측면이고 사건은 객관적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관적 측면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객관적 측면은 외부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외부 현실은 하나뿐이지만 주관적 측면은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재귀성이 주관적 측면의 여러 현실과 연결되어 양방향 피드백 고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주관적 측면이 하나일 때에도 양방향 피드백 고리가 형성됩니다. 개인이 홀로 자신의 정체성을 숙고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을 자귀 재귀성이라고 부릅시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폭넓은 범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귀적 관계로서 현실의 주관적 측면을 연결하는 요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귀적 사건으로서 객관적 현실을 가리킵니다. 현실의 주관적 측면이 없다면 재귀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드백 고리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 피드백은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상황을 가깝게 접근시킵니다. 반면에 긍정적 피드백은 둘을 멀리 떼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 피드백은 자신을 수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자기 수정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으며 외부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상황이 일치해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균형 상태가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균형이 경제학에서는 중심적 사례이지만 내 개념의 틀에서는 부정적 피드백 과정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사례입니다. 반면에 긍정적 피드백은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강화 과정은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결국 객관적 현실로부터 너무나 멀어지게 되므로 비현실적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강화 과정은 실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은 현실 세계에 유행하는 어떤 경향이든지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대신 동태적 불균형, 달리 표현하자면 균형과 동떨어진 상황을 맞게 됩니다. 대개 균형과 동떨어진 상황에서는 인지와 현실의 차이가 극에 달한 나머지 긍정적 피드백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자기 강화로 시작되지만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지는 호황 불황 과정이 바로 금융시장의 특성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현실을 더 왜곡하는 현상을 나는 풍부한 오류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모두 매우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실 생각 혹은 현실과 생각의 관계 등 추상적 개념을 다룰 때에는 혼동해서 문제의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잘못된 개념이 인간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금융위기도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강연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두 가지 풍부한 오류인 계몽주의 오류와 포스트모던 오류에 대해서 논의하고 두 오류가 우리의 세계관에 얼마나 폭넓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잘못된 개념이 역사에 얼마나 중대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강연에서는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만 다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생각하는 사람이 포함되면 그 상황은 자연현상과는 구조적으로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인지 기능만 발휘합니다. 그러나 인간사에 대해서는 주관적 요소가 되어 인지 기능과 조작 기능을 모두 담당합니다. 두 기능은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간섭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이나 페인트 칠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두 기능이 실은 서로 보완해줍니다. 그러나 일단 간섭이 일어나면 자연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성 요소가 등장합니다. 불확실성은 인지 기능과 조작 기능에 모두 나타납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이런 행동의 결과는 기대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사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반면에 자연현상에서는 사건이 사람의 관점과는 무관하게 전개됩니다. 외부 관찰자는 인지 기능만 발휘하므로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기준으로 관찰자의 이론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관찰자는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이용하면 자연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과 조작 기능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이런 구분 덕분에 두 기능은 자신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합니다. 이쯤에서 인간사의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요소가 재귀성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합니다. 물론 재귀성은 사람의 관점과 사건 둘 다의 불확실성을 일으키지만 다른 요소들도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재귀성이 아닌데도 인간사의 불확실성을 일으킵니다.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르면 일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것도 불확실성의 원천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관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사야 벌리는 재귀성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보다 이런 요소들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나는 이런 불확실성을 뭉뚱그려서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개념은 재귀성보다 광범위합니다.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는 데카르트 철학에 가득 찬 주관적 회의론보다 훨씬 명확하고 엄격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과 기대가 정확하지 않다는 객관적 이유가 됩니다.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는 그 영향이 주로 인간에게 미치지만 사회과학에서 널리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는 포퍼의 과학적 방법론을 빌려 설명하는 편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하고 우아한 이론인데 각각 세 가지 요소와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세 가지 요소는 과학 법칙, 이 법칙에 적용되는 초기 조건 그리고 최종 조건입니다. 세 가지 작업은 예측, 설명, 검증입니다. 과학 법칙이 초기 조건과 결합하면 예측이 나옵니다. 과학 법칙이 최종 조건과 결합하면 설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측과 설명은 대칭을 이루며 가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이란 과학 법칙에서 도출된 예측을 실제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포퍼에 따르면 과학 법칙은 속성상 가설이며 옳다고 입증할 수도 없고 검증을 통해서 틀렸음을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과학적 방법의 성공을 가르는 열쇠는 한 번의 관찰로 보편적 타당성을 종합해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한 번만 통과하지 못해도 이론은 기각되기에 충분하지만 들어맞는 사례가 아무리 많더라도 옳다고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이 실증적인 동시에 합리적이기 어렵지만 포퍼의 방법론은 이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 줍니다. 이론에서 도출된 예측이 참인지 검증함으로 실증적이고 이 과정에서 연역적 논리를 사용함으로 합리적입니다. 포퍼는 귀납적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검증에 의존합니다. 기각될 수 없는 이론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포퍼는 과학적 방법에서 검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은 잠정적으로만 타당하므로 언제든 다시 검증받을 수 있다고 역설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따라서 포퍼의 방법론이 지닌 두드러진 특성 세 가지는 예측과 설명이 대칭을 이루고 검증과 기각이 비대칭적이며 검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검증 덕분에 과학은 성장 개선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포퍼의 방법론은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는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연구할 때는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가 지극히 단순하고 우아한 포퍼의 방법론을 망쳐버립니다. 예측과 설명 사이의 대칭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예측이 불확실해지는 데다 검증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기 조건과 최종 조건에 포함해야 할까요? 제외해야 할까요? 검증 과정에서도 조건을 똑같이 유지해야 하므로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포함한다면 초기 조건과 최종 조건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제외한다면 초기 조건과 최종 조건을 한 번만 관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똑같은 객관적 조건이더라도 사람들의 전혀 다른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포함하든 제외하든 이론은 적절하게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과학자들이 가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포퍼의 방법론이 제시하는 요건을 채우기도 어렵고 물리학 법칙처럼 예측력이 높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프로이트 방식으로 표현하면 물리학을 선망했습니다. 지금껏 사람의 생각과 실제 상황이 맺는 관계를 고정함으로써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를 없애보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 상부구조가 생산활동의 물질적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충동과 강박관념 때문에 나타난다고 단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이론이 과학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이론은 검증 과정을 통해서 기각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이론이 했던 시도가 단연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먼저 지식이 완전하다고 가정했고 이 가정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지면 더 왜곡된 가정을 내세웠습니다. 경제학은 마침내 합리적 기대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최적 관점은 하나만 존재하며 모든 시장 참여자의 관점도 결국 이 관점으로 수렴합니다. 정말 터무니없지만 경제 이론이 뉴턴 물리학과 같은 이론이 되려면 이런 주장을 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칼 포퍼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모두 에코노미카에 실은 유명한 글에서 사회과학은 물리학과 같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자연과학에서 쓰는 계량 기법을 비판 없이 기계적으로 사회과학에 적용하는 행태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태를 과학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사주의의 빈곤이란 글에서 역사는 보편타당한 과학적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포퍼는 기법 통일의 원칙을 선언했는데 이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모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에크는 시카고학파를 만들어 시장근본주의를 창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가 주는 의미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주제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기법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경제 이론으로 역사적 사건을 거꾸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만들어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과학을 천박하게 모방해서는 인간과 사회현상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을 모방하더라도 사회과학에서는 물리학 같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식의 이분법은 대개 현실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이분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학과 사회과학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더라도 생물학과 동물사회학처럼 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과학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해 단호하게 이분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과학은 인간 불확실성의 원리 말고도 추가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이론은 그 자체가 재귀적입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물리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한 다음에도 양자 입자의 움직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시장근본주의 재귀이론 같은 사회이론들은 관련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진리 추구에 몰두해야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가정과 충돌하지 않지만 사회이론은 재귀성 때문에 가정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회과학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데 머물 이유가 있을까요? 금융의 연금술에서도 언급했지만 연금술사들이 비금속의 속성을 바꾸려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에 관심을 집중하는 편이 옳았습니다. 그랬다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과학이 이런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이분법으로 나누십시오. 그러면 사회이론의 자연과학 이론을 잘못 유추하지 않고 나름의 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과학을 타락시키지 않으면서 과학적 방법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행 아래에서는 사회과학의 영역 제한이 없어집니다. 사회과학이 이제 자연과학을 천박하게 모방하지 않게 되고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받을 일도 없어지므로 사회과학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런 정신 자세로 내일 금융시장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겠습니다. 난해한 추상적 개념에 대해 너무 길게 논의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강연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전하겠습니다.